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야당인 국민의힘도 동의를 하면서 상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증시를 억눌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경제단체들은 여전히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코스피가 단숨에 앞자리를 3으로 바꾸면서 탄력을 받고 있는데, 모처럼 찾아온 증시 상승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이른바 꿈의 5천 시대로 갈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학과 전상경 교수, 또 강남대 법행정세무학과 유주선 교수, 또 서울대 경영대학 김우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민의힘도 동의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튼실한 암소라고 내가 눈으로 보고 샀는데 이 암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송아지 주인이 남이요.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에요. 무슨 물적 분할이니 자회사니 만들어가지고는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네, 상법 개정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왔지만 최근에 야당인 국민의힘까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면서 그야말로 국회 통과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일단은 궁금한 게 국민의힘이 왜 태도 변화를 보였을까? 요즘에 주시장이 워낙 뜨거워서 이대로 외면했다가 안 되겠다 싶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왜 바뀌었을까?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식시장이 움직임이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 1,000만 투자자 시대, 1,500만 투자자 시대에 그러한 그 투자자들의 바람을 야당도 더 이상 외면하기는 어려운 단계에 직면하지 않았는가, 조심스럽게 그 정도로 원론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자,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상법 개정 애초에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가는 것도 있고 일부 좀 수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법 개정에 있어서 가장 처음 화두가 됐던 부분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이었죠. 이걸 이제 주주로 확대하자라는 거였는데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주주를 전체 주주로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배임죄 남용에 좀 악용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거론이 되더라고요. 주주에서 전체 주주로 바꾸면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건지, 뭐가 바뀌는 건지 설명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사의 충실 의무 생각하면은 기업 가치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죠. 근데 기업 가치라는 게 사실은 잘 뜯어서 보면은 주주의 가치와 일치하는 그 방향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현실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이 개별 주주들이 개별 주주의 개인 이익, 그러니까 주주가 이제 여러 명이니까 네. 그래서 원래 원하는 법이 생각하는 바는 주주 전체의 이익, 그룹으로서의 주주, 그래서 주주 총이익 또는 주주 공동이익 이런 형태로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개별 주주의 입장에서 다른 주주는 이익을 봤을지 몰라도 나는 손실을 봤다, 이런 형태로 또 주장하는 그 경우 때문에 그런 소송 남발 가능성이 있으니 그걸 처음부터 좀 차단하는 의미로 문구를 좀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형태의 요구에 대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당 안은 기본적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하면은 그렇게 좀 일반적인 오해가 많이 불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 해석의 차이여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결론적으로 본다면 그 이전에도 그 이사의 이제 주주에 대한 그 책임 부분 확대된 것은
주주로 했던 법안도 있고 총주주나 전체 주주로 했던 법안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주주에게 책임을 확대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명시적으로 법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소송에 대한 남발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주주로 하든 총주주로 하든 전체 주주로 하든 그 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교수님 의견도. 예, 뭐 정 교수님 두 분 말씀해 주신 게 조금만 더 하자면 이 이해 충돌에 대해서 오해가 굉장히 많으신데 뭐 대주주하고 일반 주주 이해 충돌, 뭐 단기 장기 이해 충돌, 배당과 투자 사이에 뭐 갈등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는데 그거 전혀 아니고요. 이번에 상법 개정을 통해 이게 미국에서 이 충실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주식 10% 갖고 있고 저 사람 10주 갖고 있으면 그게 비례적으로 다 똑같이 보호가 돼야지. 회사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게 모든 주주들한테 가지고 있는 주식 지분만큼 비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투자 의사결정을 했어요. 네. 근데 잘 망했어. 그래가지고 주가가 떨어졌어. 이건 20% 갖고 있는 사람이나 10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 건 다 경영 판단입니다. 장기, 단기 이것도 다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 거고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회장님이 개인 회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개인 회사가 상장 회사랑 거래를 하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해가지고 이익을 가져가. 그러면 n분의 1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랑 상장 회사랑 합병을 하는데 합병 비율을 회장님 개인 회사에 유리하게 했어요. 그러면 또 상장 회사 물론 회장님은 상장 회사의 지분도 갖고 있지만 개인 회사의 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거래를 통해서 나머지 상장 회사의 주주들의 n분의 1 원칙이 안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 n분의 1 원칙을 제대로 지키자라는 것이 충실 의무고 피듀시얼 듀티고 미국에서 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배당 더 달라고 소송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오해가 있는데 회사가 투자해야 되는데 배당 달라고 소송하면 어떻게 이게 절대 못 하고요. 예. 그 점에서 오해가 좀 없었으면 제가 이 말을 꼭 하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게 딱 맞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적인 합리성으로 판단하는 그 경우는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그런데 소송은 사실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주주대표 소송은 지금 0.001%만 돼도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소송을 하는 그 자체가 또 그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뭐라 그럴까요?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평판 우려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방금 말씀하신 경영 판단의 원칙 그걸 명문화하는 게 차라리 좋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합리적인 생각을 그 법 조문에 그냥 넣어서 즉 경영 의사결정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서의 합리성과 타당성 그죠. 이 성관주의의 의무를 다한 그 판단에 대해서는 기소 소송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명시화해 달라라는 게 지금 이제 재계의 요구이기도 한데 그건 뭐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걸 그렇게 한다는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그 배임죄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시죠. 예, 뭐 얘기 나온 김에. 그 부분은 맞고요. 우리가 성문법 체계, 그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거 하는 것이 원래는 미국의 판례법에서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문법에 이것을 위반하는 것이 맞느냐 이게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경영 판단의 모습은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판례들이 집적되어 있는 이상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의 확대에 대한 반대편에서 보았을 때는 이 이사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법에 완화시켜주는 어떤 법안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경영 판단의 법칙 인정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경영 판단의 법칙은 이해 충돌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대주주하고 일반 주주하고 이해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는 경영 판단을 주장할 수 없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장님 개인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회장님 개인 회사와의 상장 회사의 합병 비율 이런 거는 경영 판단을 주장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게 없이 그냥 모든 주주한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투자 의사결정, M&A 의사결정 네. 그런 거는 경영 판단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문제가 됐던 대부분의 사안들은 다 이해 충돌이거든요. 합병 비율,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이익을 좀 더 키우기 위한 여러 예, 그런 거에는 행동들. 경영 판단이 적용 여지가 미국에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해 미국에서 충 그건 배임죄예요? 아니요, 그건 미국은 배임이 형사가 아니에요. 배임죄가 영미법은 사기죄라고. 배임은 형사가 아닙니다. 예.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 이사의 충실 의무, 이사의 그러니까 주주에 대한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는 우리 상법에 당연히 명시로 도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왜 이 법에 이게 들어오려고 했느냐 이게 상당히 제가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보면은 대표적인 사례가 LG화학이잖아요. 물적 분할을 했던 그 네. 사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본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 조달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거든요. 뭐 자기 자본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만은 자본이 없기 때문에 타인 자본을 운용하게 되는 것인데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분할하고 자회사를 만들고 이걸 상장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발생했던 문제가 뭐냐면은 모 회사의 소수 주주의 이익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삼성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합병에서 합병 이 비율의 불공정한 이 비율 문제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특히 모 회사의 주주에 대해서 이 손해가 발생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회사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회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우리 상법 399조에 의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회사의 손해는 없지만은 주주의 손해가 지금 가해졌습니다. 특히 모 회사에 여기에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법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제 생각에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의 확대는 너무 크다. 라는 생각이 너무 넓게 포괄적으로 들어왔다. 예를 들면은 그 사안에 대해서 좀 뭔가 규제하는 어떤 방안이 마련됐다라고 하면은 어떨까? 그리고 이것이 점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걸 확대하는 방안이었다면 좋겠는데 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회사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적용을 시켰거든요. 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모든 기업에 대해서 주주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소송을 갈 수 있는 여지가 커져버렸다. 이런 면에서 기업의 부담은 상당히 커졌다라는 점에서 부작용의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볼 수가 있을 제가 것 왜 같습니다. 이거를 상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공정거래법에서 했어요. 지금까지도. 공정거래법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근데 이건 행정법이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최대 주주가 30% 이상 지분 갖고 있는 데는 일감 몰아주기로 과징금 매기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29.99999% 하거든요. 모 회사가 H모그룹에. 그래서 야 이거 얄밉다고 기준을 낮췄어요. 20%로.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19.999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법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주주 간에 이런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서 일반적인 조항을 만들어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지금까지는 이제 땜질식으로 그죠. 땜질식이라 할까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특히 말씀하신 공정거래법에 이제 그런 조항들이 많죠.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 그런데 이제 상법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사실은 공정거래법에 있는 수많은 조항들이 사실은 좀 그 억지 조항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기업 경영을 훼손하는 기업 경영을 방해하는 그런 조항들도 참 많다 그 말이에요. 그때 그 조항이 나온 이유는 대기업 집단의 문화발식 확장이랄까 뭐 이런 폐해들이 너무 커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상법 개정을 이렇게 하면서 좀 더 명확히 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공정거래법의 많은 조항들을 또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계기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경영 판단의 원칙은 우리가 우려하듯이 지금 이제 우리는 뭐 걱정할 필요 없더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경영을 하시는 분이 우려를 하니 그 명문화하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소송이 줄어든다. 우리가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은 항상 합리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네. 그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으니 좀 명확히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예. 네. 제가 제어를 이제 개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임죄에 대한 명확한 이제 항목 제한 이런 사항들이 이제 후반부에 사실 여쭤보려고 했던 거긴 한데 미리 다 어느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좀 다음으로 넘어갈 거는 이제 이번 개정 안에 담긴 내용들 아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이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부분, 이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 집중 투표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집중 투표제라는 게 이제 이것도 역시 소액 주주 보호 방안 중에 하나가 되겠죠. 경영계에서는 껄끄러워합니다. 자기가 가진 그 지분율을 올고지 다 행사 못할 수도 있고 소액 주주들의 경영 개입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중 투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중 투표제는 기본적으로 소액 주주, 그러니까는 주주들이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기업 지배 구조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기업 경영의 합리성 이런 측면에서는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소수 주주, 특히 소수 주주의 의사가 반영된 집중 투표제를 통해서 들어온 이사들의 어떤 지나간 어떤 그 부작용을 보게 된다면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자본의 문제가 발생됐던 것이 아니고 투기 자본들이 들어와서 발생했던 어떤 행태들을 본다면은 상당히 기업에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SK인가요? 그 소버린 사태. 네, 소버린 사태. 대표적인 그 사례, 집중 투표제를 정말 그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더니 어떤 공시에 대한 문제라든가 회계 문제라든가 이거를 그 하나하나 그 지적하면서 이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회사에 대한 어떤 그 이 출혈 사태가 발생했던 이런 문제들을 본다면은 집중 투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좀 법안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중 투표가 이번에 저희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확대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정관에서 배제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이게 도입되고 나서 회장님 있는 회사들은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정관을 다 바꿔가지고 대한민국에 패밀리가 있는 대규모 기업단에서는 집중 투표제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뭐 포스코, KT 이렇게 일부 민영화된 공기업 이런 데들만 지금 집중 투표제가 남아 있고 네. 딴 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허나마나하니 이거를 의무화를 하자라는 게 이제 이번 개정안이고요. 그 SK 소버린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때 뭐 이슈가 됐지만 실제로 집중 투표제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사를 한 명이라도 넣은 케이스는 제가 알기로는 칼 아이칸이 KTNG에 넣은 케이스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딱 하나 있는데 그럼 그게 KTNG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쳤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KTNG가 한 명을 넣어가지고 그때부터 KTNG는 외국계랑 소통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KTNG CEO는 외국 대주주들이랑 오히려 너무 친해가지고 정부의 입김이 잘 안 막히는 그런 데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방주사가 돼서 그 이후에 외국 주주들이랑 어떻게 소통하고 커뮤니케이트 하는지가 KTNG에서 확립이 됐거든요. 제가 좀 이게 너무 그 우려에 대해서 조금 좀 과장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별로 없어요. 실제로 이게 활용된 별로 케이스가. 없다? 네.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이 진짜 이 보기에 따라서 너무 관점이 다르셔가지고 저도 헷갈린데 이 교수님 의견 예, 듣고 근데 이게 이야기 집중 나누죠. 투표제가 사실은 글로벌 스탠더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집중 투표제가? 예. 일반적인 투표가 이제 우리 단순 투표제라고 하죠. 스트레이트 보팅이 일반적이고 미국도 뭐 도입한 국가가 별로 없어요. 그것도 주별로 집중 투표제를 인정하고 있는 주가 절반밖에 안 되고 그리고 또 그 주에서 개별 기업들이 선택할 문제로 다 정관에서 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해놓았어요. 단지 지금 이제 김 교수님이 우려하시는 그 바대로 정관 변경이 좀 가능하게끔, 그죠? 정관 변경으로 집중 투표제를 도입할 수도 있죠. 정관 변경에 대해서 집중 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또 특례를 주고 있어요. 3% 룰이 적용됩니다. 즉, 최대 주주가 가진 3%만 그 그 안건에 대한, 즉 집중 투표제를 도입하는 그 안건에 대한 투표에서는 3% 룰이 또 적용이 되고, 감사위원 선출할 때만 적용되는 게 그렇지는 아니군요. 않습니다. 3% 룰이 뭐 군데 있어요 또. 근데 현실적으로 다 배제돼 있고요, 지금. 맞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좀 이따가 독립이사 하면서도 또 얘기하겠지만 한국은 이사님들이 이게 거의 독립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선출 과정부터 회장님이랑 이렇게 관계가 없으면은 잘 이때 후보로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한 명 넣겠다는 거거든요. 한 명.
집중투표제가 이사회를 장악해서 뭐 이렇게 안 됩니다. 집중투표제도 보통 한 명을 몰아주는 거기 때문에 한두 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회사의 지분을 80% 갖고 있으면 내가 80% 의결권을 행사하겠다. 이것까지 좋은데 네. 자기 개인 지분은 거의 뭐 1, 2% 계열사 통해 가지고 뭐 2, 30% 정도 하면서 나머지 일반 주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사를 한 명도 못 받겠다라는 거는 저는 좀 한국적인 상황에서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한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이 제도는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한 명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형태로 선출되는 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통합 3% 룰이 또 적용이 됩니다. 여기 지금 아까 일반 3% 룰은 최대 주주가 뭐 30% 있다 그러면 그 30%에 대해서만 3% 의결권을 제외하는 게 일반 3% 룰인데 통합 혹은 합산 3% 룰은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시는 그것은 감사위원 선출에서는 합산 3%가 또 적용이 돼요. 그리고 사회이사인 지금 요거 조금 테크니컬하고 좀 3%로 오늘 들어가느냐 마냐 가지고 지금 막 얘기가 예. 많은데 네. 3%가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사회이사의 감사위원은 합산이 아니고 지난번에 그것도 마지막에 그게 바뀌어서 그걸 개별로 해가지고 왜냐면 회장님 개인 아들 계열사 이걸 따로따로 3% 제한을 해놓은 걸로 지난번에 했거든요. 그걸 그렇게 안 하고 합산해서 하겠다는 거를 지금 하는데 이게 빠지냐 마냐 가지고 얘기 중인데 저는 그거 들어가면 집중투표제를 굳이 이번에 안 해도 그렇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거가 빠진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빠지면 그러면 요거라도 아니, 약간 두 개가 예. 약간 어떻게 보면 보완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군요. 제 생각에. 맞아요. 이거 빠진다는 게 이제 이미 지금 있는 조항이고 그건 방금 말씀하신 저 특별한 방법으로 뽑아야 되는 감사위원 그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이제 합산 3% 룰이 적용이 되고 단지 그걸 이제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강화된 형태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네. 감사위원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 뭐 그런 형태의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감사위원회의 문제가 아니고 이사회 전반에 대한 어떤 통제 문제와 또 연관이 되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뭐 분식회계라든지 잘못된 뭐 회계 처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한 분만 있어도 한 분만 지금 장부 열람권을 이용해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 두세 명이 그런 형태로 이제 감사위원이 되게 되면 그럼 이제 어떤 규합된 힘이 있어서 사실은 실제적인 기업 가치의 투명성을 위한 감사위원이 아니고 경영 통제를 이 경영의 경쟁권을 좀 방해하기 위한 그런 형태로 이제 나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마 3% 룰 지금 이제 확대되는 3% 룰의 확대 그게 이제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산으로 적용하는 건 빠질 것 그게 같다. 지금 빠질 것 이게 같다라는 최종 얘기죠. 논의되고 지금. 있다는 예, 얘기죠. 예. 아닙니다. 그건 이미 상법에 이제 있는 거고 2020년 상법에 이미 있는 거고 적용이 각 회사별로 적용이 되고 개별적으로 있고요. 적용되는 아니 형태인 지금 거고. 사회이사 감사위원은 합산- 3%는 가별이죠. 지금은. 그 사회이사는 별도로 뽑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뽑는데 그런데 사회이사가 아닌 별도로 뽑아야 되는 이사 중에 별도로 뽑아야 되는 감사위원이 있어요. 거기 한 분에 대해서는 합산 3% 룰이 적용되고 있다 그 말이죠. 그 인원을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맞습니다. 이제 늘린 그 말입니다. 거고요. 그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화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선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분리선출. 것을 한 명이었던 것을 두 명으로 늘린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대 주주 플러스 특수관계인을 합산해서 3% 적용하는 것도 현재 적용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사회이사는 배제가 됐었는데 사회이사도 여기에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은 3% 룰은 지금도 있기 때문에 크게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영향을 미칠까 하는 의문이 하나가 있고 저는 그거보다도 역시 저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이 가장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기업이 원한다면 SK처럼 내가 집중투표제를 해서 한번 외국 투자를 많이 받아들여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집중투표제를 운용해서 소액 주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기업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왜 기업의 자율성을 의무화시키는지 첫 번째가 이게 문제고요. 기업의 그리고 자율성을 의무화시키는 게 문제다. 그렇죠. 자율성을 좀 침해한 거거든요. 기업은 자유롭게 기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내고 배분하고 배당을 해야 됩니다. 종업원도 고용하고 여기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거를 반드시 너는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집중투표제가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 모든 나라들이 집중투표제를 하고 있느냐?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원리는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거든요. 지분에 따라서. 이거를 지금 배제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띠게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당,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이거를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그 김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 부작용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 사례는 많지 않을지라도 그 사례에 적용됐던 어떤 출혈은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집중투표제가 의무화가 되게 되면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훨씬 더 강하게 이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좀 마련한 다음에 혹은 이번에 입법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기업에서 원하는 어떤 주장들이 있다고 한다면 보완이 되어야지 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오늘 조선일보 특설에도 나왔습니다만 회사들이 너무 그렇게 하니까 상법 개정 자꾸 하자는 거 아니냐. 이게 저희가 이게 그러니까 아까 회사의 자율성, 기업의 자율성 말씀하셨는데 아니 일반 비상장 기업은 저는 집중투표 상관도 없고요.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상장 기업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영어로는요, 퍼블릭 펌이에요. 퍼블릭 펌. 퍼블릭입니다. 일반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개인 회사가 아니거든요. 저는 요즘 계속 학생들한테 강조한 뭐냐면 상장이라는 건 굉장히 거룩한 의사결정이다. 네가 N명의 동업자를 1000명, 10,000명의 동업자를 받아들이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지금은 우리가 이런 상장 기업, 이 퍼블릭 펌을 개인 회사처럼 해왔거든요. 남의 돈인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 세계 어디도 그렇게 안 한다. 근데 이제 그 지금 이제 여당안이 아마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안 같은데요. 제가 쭉 한번 검토를 해보니 이제 6월 5일에 확정이 되었던데 그게 아마 오늘 법사위에서 이제 논의가 될 것 같은데 네. 거기에서는 집중투표제가 또 빠져 있더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 상법 규정대로 정관의 선택, 이제 주주들의 의사결정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안으로 아마 논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경영 방식이 이제 조금 다른 게 우리는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는 근본적인 이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이제 좀 커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정영 정부 신정부가 이제 야심차게 밀어붙이는 이 상법 개정안 기본적으로 이사회에 대한 어떤 불신, 거수기 그러니까 지배주주에 의한 어떤 그 이사회가 좌지우지되면서 형해화된 그런 모습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유 경영이 분리가 돼 있다면 미국 상당수 기업들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일반이 아니고 미국이 예외고요. 전 세계 많은 상장 기업들이 우리처럼 분리가 안 돼 있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근데 거기는 우리처럼 일감 몰아주기, 뭐 합병 이런 거 없어요. 스웨덴에 다 재벌 있고, 홍콩에 리카싱 다 재벌 있고, 캐나다에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그러한 그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하는 이런 것들 없거든요. 그런 상태로 가자는 거죠. 소유와 경영의 분리 뭐 이렇게 가자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정상적인 외국의 소유와 경영이 일치가 되어 있는 그런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들에서 일어나는 네. 그런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자는 겁니다. 네. 이번에 그 상법 개정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사회이사 부분을 이제 그 명칭도 독립이사로 이제 바꾸자. 예. 그리고 이제 독립이사 비율을 이제 좀 더 확대하자. 이런 안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사회이사, 독립이사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렇게 비율이 늘어나고 명칭이 바뀌면 기업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예,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사외 이사를 그죠 이제 outside director라고 하고 outside director 중에 좀 더 기업과 연관이 없는 사람을 인디펜던트하다, 독립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회 이사는 가급적 독립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명칭으로 좀 더 사회이사라고 하니까 좀 뭐라 그럴까 직접 와닿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니 독립된 사회이사, 뭐 독립사회, 독립이사 뭐 이런 형태로 명칭 변경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명칭을 바꾼다고 본질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고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질까라는 그거죠. 아마 근데 이 조항도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조항도 그 여당 그 통합 대표 발의했던 이정문 의원 그 안에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사회이사의 독립성을 좀 더 강화하자라는 그런 취지, 그런 취지를 살리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예. 우리 이사진이 이제 그런 비판 많이 받잖아요, 교수님. 거수기다. 그냥 오너의 거수기다. 이제 그리고 사회이사도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교수님들도 상당히 많이 하시고 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받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좀 이사진 개편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지금 이제 사회이사가 아니라 더 독립성이 강화돼 독립이사 비중을 늘려야 된다. 그것도 있지만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회이사를 둔 회사들을 이렇게 보니까 전원 찬성 기업이 95%가 됐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네. 이제 사회이사마저도 그러니까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를 선임을 해서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감독을 좀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안 들어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독립성이 강한 이사를 좀 이렇게 만들어내자라고 하면서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사 총수를 독립이사를 3분의 1 이상으로 좀 하자. 더 이제 강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33% 이상으로 확대하자. 예, 있는 거죠. 우리 상법에는 사회이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회이사라고 하고 있고 네. 사회이사가 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382조 3항에 1호부터 7호까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독립 이제 이사는 이보다도 회사와 이해관계가 철저히 배제된 사람만 뽑아야 된다. 그래서 기업 경영,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서 좀 더 감독을 좀 해달라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기업 지배 구조, 투명성, 기업 경영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회이사도 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기업 경영에 관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감독을 할 텐데 그보다도 더 회사의 업무에 모르는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어디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법률적인 리스크가 있는지 다 대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회사에 대한 어떤 그 기업 경영의 역동성은 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독립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이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경영에 있어서 상당히 부작용을 야기할 거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독립이사. 네, 교수님. 사실 이번에 독립이사는 거의 내용적으로 보면 명칭 변경 정도의 의미가 있고 비중 좀 느는 건데 우리가 아주 옛날에는 사회이사에 대해서 독립성 기준이 없었어요. 근데 방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 상법에는 사회이사에 대해서도 독립성 기준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독립이사여야 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이사님들이 이제 추천 경로나 실제로 사회이사 선임되는 과정을 보면 회장님의 이해에 반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3%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지금 뭐 제가 하고 있는 이사회에서는 저는 3% 룰로 제가 선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심정적으로 저는 회장님은 3% 정도만 레프리젠트 하면 된다.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내가 선임이 됐느냐, 내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느냐, 이사님들이 그 의사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뭐 이게 단순하게 보면 어떻게 보면 명칭 변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회장님으로부터 좀 독립돼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인식 전환을 심어주는 데는 저는 뭐 일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잠깐만 제가 좀 지금 네, 이제 교수님. 보통 이제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뭐 거수기 역할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언뜻 왜 뭐 95% 지금 찬성률이 사회에서도 95%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도가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들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사회에서 이제 심사하는 안건이
주로 보면 이제 주주총회를 뭐 개최하자, 사업 보고서 통과하자, 해외 영업소 신설하고 통합하고 폐지하고 뭐 이런 형태의 의사결정들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내부 경영진이 이사회에 올리는 그 안건 중에 정말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안건들이 몇 %쯤 될까? 생각해봐도 5%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단순히 안건 통과율로 사회이사의 역할을 패배하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어쩌면 또 사회이사가 있음으로 해서 이사회에 올리는 그 안건을 미리 또 한번 새로 내부에서 분석해보고 혹시라도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게 있나 뭐 이런 것도 열심히 보았을 거고 이러니 그 찬성률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회이사가 또 사실은 이사회에서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 다 아시겠지만 집행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뭐 감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든지 또 이사회 보상위원회 또 사회이사 추천위원회 또 심한 경우는 ESG 위원회까지 또 뭐 수주 입찰 참여위원회 뭐 이런 것까지도 계속 그 사회이사에게 주는 역할들을 강화하고 있어서 좀 더 기업 경영의 투명성, 주주 이익의 그 보호 여기에는 분명히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단지 이제 네. 이런 기관이나 또 언론에서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이 왜 언뜻 통과율만 보니까 안건 통과율만 보니까 너무 높다, 찬성률만 보니까 너무 높다라는 것으로 좀 오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완전히 동의하고요. 30초만 하면 만약에 사회이사를 거수기라고 비판하면 국무위원도 거수기라고 비판해야 됩니다. 네. 국무회의에서 통과 안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다 조정돼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네. 단순히 저거를 찬성률만 가지고 사회이사 무용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김은중 교수님 사회이사로 계시는데 제가 괜히 또 괜한 말을 한 것 같긴 한데. 아닙니다. 근데 참 우리 김 교수님 거수기 아니시잖아요. 사회이사로서 역할 잘하고 계시니까. 이거 좀 쉽게 저희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상법 개정돼서 예를 들어서 이사 충실임 확대되고 집중투표에 도입되고 독립이사 비중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최근 논란이 됐던 뭐 예를 들면 모 기업의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 SK엠무브의 상장을 철회한다. 공식화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논란의 대상이었죠. 이런 결정 잘 안 하게 될 것 같냐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지금 상법 개정이 되면 만약에 이거 그러니까 상법 개정에서도 그러니까 382조의 3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시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이런 SK 이노베이션의 물적 분할은 어느 정도 좀 그럼 규제가 순작용 되지 아니에요? 않을까라는 순작용이잖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기업은 구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법을 아시겠지만은 이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이렇게 분할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한다면 엄격한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물적 분할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이 주주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하면서 빠져나가면 행사할 됩니다. 수 있죠. 그러니까 법에 규제가 돼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자본 조달이 필요한 기업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영업 양도라든가 중요한 재산의 양도라든가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한다면 이사회 결의를 통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물적 분할을 하거든요. 아까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기업이 법에 그러니까 저촉하지 않으면서 기업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말하면 390.3조의 1항에 의한 다시 말하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모회사 주주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382조의 3이 이사에 대한 그러니까 주주의 충실 의무가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 부분은 막히겠지만 왜냐하면 안 하겠죠 모기업이 그러면은 기업이 이렇게 원활하게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열어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자본 조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이 아무리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유튜브 상장시켜서 유튜브가 자금 조달하지 않습니다. 알파벳이 자금 조달해서 자회사한테 쏴주는 거죠.
페이스북, 뭐 왓츠앱, 걔네가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고 걔네 상장시켜서 자금 조달 안 해요. 메타가 자금 조달해가지고 밑에다 쏴주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서 일부 우리처럼 밑에 카브아웃을 해가지고 별도 상장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은 결국은 원래 위에 있는 회사들 주주들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똑같은 비율대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LG화학이 LG엔솔이 자금 조달 때문에 밑으로 내 자금 조달했어요. 네. 근데 내가 화학이 엔솔 주식 가지고 있잖아요. 그 주식을 결국은 화학의 주주들한테 준다고. 결국은. 그래서 LG화학 주주들이 불만이 없게. 그래서 사실 남남이 됩니다. 두 회사가. 그러니까 자금 조달할 때 미국은 남남이 돼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계속 희석을 안 당하고 그것도 아깝고 위에 것도 계속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지배력은 유지하면서 계속 유지하면서 자금 조달을 하려니까 이제 이게 뭐 새로운 건 아니고 이미 100년 전에 일본 자이바주들 닛산 창업주가 이미 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전에 100년 전에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제 물적 분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하면은 바로 이제 100% 지분을 갖는 자회사가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이유는 그 물적 분할된 그 회사를 상장시키니까 상장시킬 때 이제 100% 지분이니까 50%를 팔아도 되죠. 그러니까 자본 조달이 되는데 만약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물적 분할을 해도 그 모회사의 가치가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자본시장이 열악해서 그걸 제대로 그 모회사 디스카운트를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우리로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건강원이나 금융이나 이런 데서 이제 거래소도 그렇고 그렇게 물적 분할한 자회사, 인적 분할이 아닌 물적 네. 분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적 분할한 자회사를 IPO 할 때는 제동을 거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뭐 당분 임시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고 더 바람직한 것은 우리 자본시장이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모회사 디스카운트가 사라져야 합리적인 형태의 밸류에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좀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상법 개정 취지 자체에 좀 동의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지만 여전히 이제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저기가 서두에 뜨겁게 토론했던 배임죄에 대한 부분. 너무 폭넓게 적용된다라는 것. 이거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또 하나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춰줘야 된다. 가업 승계를 하는 특히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담을 낮춰줘야 된다라는 요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질문 좀 통합적으로 드릴게요. 저희가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이건 먼저 교수님께 의견 듣겠습니다. 저 두 가지 다 100% 동의하고요. 네. 일단 그 배임죄가 우리가 너무 셉니다. 그러니까 100% 개인 회사예요. 내가 그 회사 법인카드로 친구랑 소주 사 먹었어. 그럼 그게 배임이 되나요? 우리나라는 배임이 됩니다. 독일은 배임이 안 되고 영비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예 민사고. 그럴 정도로 우리가 배임을 너무 조장하고 헝칼 휘두르듯이 이게 너무 세게 적용하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고. 네. 그래서 배임에 대해서 또 회사들이 너무 우려를 많이 하시니까 일정한 요건화해서 그 부분은 조금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요 상속세가 너무 높아가지고 요즘 우리 저기 밖에 나가다 보면 조금 교외로 나가면 빵집들 엄청 많잖아요. 네. 그게 다 가업승계거든요. 그게 왜 이렇게 장사도 안 되는데 빵집들이 많나? 논란이 있죠. 그게 빵을 이거 띄어다가 팔면 또 인정이 안 되고 빵 만드는 기계가 있어야 돼. 빵 만드는 그런 제조업이 돼가지고 이게 가업승계가 된다는 커피만 거예요. 만들어도 안 된답니다. 안 되고 빵을 만들어야 빵을 된다.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기형적인 이제 중서의 창문세를 연상시키는 이런 기형적인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다 상속세가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아무도 안 냅니다 지금 상속세. 조그만 기업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아들 같이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서 납품업체에 이거 같은 물건입니다. 그리고 점점 물건을 넘겨 아들 회사로. 그리고 자기는 폐업. 한 푼도 안 냅니다. 다 이렇게 상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이건 현실화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 그러니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가가 올라가는 걸 회장님이 좋아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주가 오르는 걸 회장님이 안 반가워하잖아요. 부담스러워하죠. 그게 해결이 안 되고는 이게 다 공연불. 그래서 상속세 반드시 해야 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제 배임죄에 대해서는 이미 이번 그 상법 개정과 별도로 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입에 걸면 뭐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해가지고
기업 경영인에게 상당히 부담으로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배임제 폐지에 대한 논의는 여러 번 있었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이 배임제라고 하는 것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과도하게 여러 군데 이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일반 배임제가 있고 이 형법상 업무상 배임제가 있고 그다음에 회사법상 특별 배임제, 특정경쟁 가중처벌법상 배임제 이렇게 다양한 배임제가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배임제가 규정돼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배임제는 다시 한번 좀 법 체계를 좀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배임제라고 하는 것이 회사하고 이제 이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로 배임제가 발생할 수 있겠느냐? 법령 위반, 그러니까 법으로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사도 주주와의 어떤 법적인 관계 속에서 들어서기 때문에 배임제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소송의 범위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아까 정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법이 한쪽에서 성문화된 법이 그러니까 기업의 투명성을 위해서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반대쪽에서 이 부분도 기업의 그러는 경영자들이 어떤 과감하게 경영 활동을 하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명시적으로 입법이 돼야지 시장에서는 예측이 가능하고 경영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 한쪽만 너무 몰아세우면은 상당히 이거는 경영 활동의 위축으로 다가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 배임 뭐 일반적으로 보면 임무를 배신한다, 임무에 위배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손실이 나타났다. 그런데 손실이 누구의 손실이 나타난 건가? 보면 이제 사실은 주주일 가능성이 많죠. 심할 경우는 채권자까지 이어지겠지만 자녀재산 청구권이 있는 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우리는 이 형벌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문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상행위를 이제 기업 경영이라는 게 다 거래와 연관된 업무와 연관된 이런 내용들인데 근데 악인으로 낙인 찍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형벌로 하는 바람에 그렇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걸 완전히 뭐 효과를 없앴다는 게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길 거다. 지금 주주의 이익이라는 주주의 공유가치 이익이라는 그 내용이 이제 상법에 들어가게 되면은 민사소송으로 많은 이익을 소송 이익이 많이 생길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우리의 법 문화가 법 행태가 우리는 일단 상대방을 감옥에 넣어야 협상이 쉽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형벌을 형사법을 더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익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주주들도 경영자를 감옥에 넣는 게 능사가 아니고 손해를 당한 그 경우에 소송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과거에 폐지하는 것까지 고려를 했죠. 이제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때가 되었고 상속세 지금 뭐 삼성그룹 상속한다니까 12조 뭐 상속세금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그 대주주들이 다 주식 담보대출이 1조 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지금 감당을 못 해요. 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주주 일가들은 돈이 많겠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돈은 많아요. 돈은 많지만 이런 규모의 돈을 감당할 현금을 어떻게 가지고 있겠느냐 그 말이죠. 네. 배당 분리과세, 배당 의사결정 잘 보시면은 대주주가 합니다. 그 대주주의 큰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배당 뭐 지분이 30%라서 1,000억 배당하면 300억을 받는데 300억 중에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그런 형태인데 어떻게 자발적으로 배당을 늘리는 노력을 하겠느냐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일반 주주 이익에도 도움이 되니 배당은 분리해서 배당 분리 과세를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으로 기대를 모으는 상법 개정이 어쨌든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법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주주를 위하는 경영진을 존중하는 주주들. 자, 이렇게 상호 간에 태도와 시각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 개정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인 SBS 비주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